네, 반갑습니다. 불머리 천영호입니다. 혹시 저희 불교를 조금 평소에 사용하시거나 좀 아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절반 정도 보시고 와디즈를 보시기 전에는 불머리를 전혀 모르시다 보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요, 두물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디지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를 혁신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수준 높은 자산 관리 대중화를 위한 IT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입니다. 서비스를 좀 요약해드리면 돌머리의 IT 솔루션을 통해서 대중 고객의 중장기 투자 성공률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자산 관리를 개별 고객에게 맞춤하여 제공합니다.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는 가구가 대한민국에 400만 가구가 넘는데요. 하지만 실상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투자 과정이 또 어렵고 불투명해서 불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드리기도 하지만 특히 집중하는 한 형태가 기존에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 소위 재무설계사 분들에게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무설계사에게 기존 자문 서비스의 어떤 복잡한 가치사슬을 대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주면서 전 고객 계좌에 걸친 통합적 자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물머리는 그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고 계속 분석함으로써 플랫폼화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소위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400만 가구에 200조 원 수준이라고 봐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보통 회사에서 주시는 퇴직연금도 많이 있으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고 연말에 돈을 좀 돌려받으시려고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 소위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는 것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400만 가구 200조가 팔려 있으니까요. 그거는 보면 대부분 연금 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형태로 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 40분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걸 가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규모가 400만 가구 200조 원에 해당하고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퇴직연금이나 기타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 자산들이 거의 500조에 달하고 있고 연 14%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노후의 행복을 아주 크게 결정하는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편의성이나 어떤 이 상품을 20년간 가입해서 과연 내가 편안한 노후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걸 나한테 세일스하러 오시는 분의 얘기만 믿고 그렇다 치자. 내가 5년, 7년 지나서 보면 그분은 퇴직해 계시고 나의 상품은 이상한 곳을 향해 가고 있고 어디 가서 들을 데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고관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위 이제 보험에도 다이렉트 시장이 있어서 웹사이트에 가입해서 볼 수 있는 채널들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사람이 앉아서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30분, 40분, 1시간 정도를 설득해야만 가능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 같은 데는 별로 진입을 안 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초장기 머나먼 미래의 혜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바로 눈앞에 어떤 쾌락을 쫓아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3년 후가 아니고 이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서 본질적으로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세그멘트를 좀 더 나눠보면요. 이 2,000만 가구 중에 좀 쪼개보자면 한 60% 정도는 일부만 준비하거나 꼭 필요할 때 옆에서 보충 살짝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고객이 보험 영업인을 찾았을 때 보험 영업인은 앞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뒤에 구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보험사 내부에 리서치 센터도 있을 거잖아요. 상품 선정팀도 있고. 그럼 상품을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펀드를 고른다는 거겠죠. 펀드를 골랐을 때는 그 펀드 운용사의 운용력에 개인적인 시장관도 들어가고, 운용력은 다시 회사의 정책 혹은 회사 리서치 팀이 생각도 들어가요. 저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고, 증권사 선물 옵션 트레이더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내부의 구조를 보면 저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전문가들이 과연 효율적인가는 오히려 반대예요. 복잡한 밸류체인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자문을 주려고 하는지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페이퍼를 들고 고객을 만나서 말로 설득하게 되고, 그게 어렵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아무 상품 아니지만 그냥 세일즈만 일으켜라라고 맡기게 되는 거죠. 고객은 다시 장기적으로 고통받게 되고요. 그런 구조가 돌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이 투자 자문인이나 저희를 직접 만났을 때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만든 운용 엔진을 만들어서 그 자문인은 자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객과의 스킨십, 신뢰 형성,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희는 그 뒷단에 훨씬 복잡한 시장 맞춤화,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 분석적인 맞춤화들을 한 큐에 다 해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최근까지는 혹시 분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개월쯤 전까지는 저희가 매월 리밸루에이션 리포트라는 어떤 구독 서비스 하에 잡지 같은 거죠. 이 리포트를 보고 고스란히 따라하시면 된다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소위 컨텐츠 비즈니스를 했었죠. 그 안에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하면 굉장히 우수한 알고리즘의 결과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죠. 한 4개월쯤 전에 저희가 자회사로 투자 자문업 라이센스가 나와서요.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돈을 맡기시면 저희가 거의 그걸 들여다보고 저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엔 솔직히 그런 생각했거든요. 돈을 맡긴다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실제로 해보니까 일단 저희랑 신뢰가 약간 형성되신 고객들은 굉장히 쉽게 입금을 하시고 정계약을 맡기시더라.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지금 현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텐츠만 받아보는 것으로 월 2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문사에 계약을 맺으시면 컨텐츠를 당연히 드리고 자문보수로 연 0.55% 정도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캠페인 기간에서 많이 할인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요. 증권사에서 가져가야 되는 판매 수수료를 일정 부분, 저희가 70% 정도를 받아가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한 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저쪽에서 좀 받아가는 대신에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자문 보수를 직접 받아서 고객만을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자문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연 1% 정도의 보수가 발생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PB센터를 찾아갔을 때 이 정도 서비스를 받으려면 2.4% 정도 내거든요. 그거 대비 저렴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PB센터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연금보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연금보험 콘텐츠도 여러 번 만들긴 했었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공시이율이 3.0%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근의 연금보험들은 실제로 사업비를 떼놓고 보면 한 1.7% 정도, 잘 나온 게 1.7%, 잘 안 나온 게 1.5% 정도 납니다. 이 예금금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0년간 매년 200만 원씩을 약간 적립식처럼 넣어서 10년간 2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보험에서는 거의 제일 저렴한 다이렉트로 팔리고 있는 것들마저도 10년간 수수료가 15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실제 한 9.8% 정도인 197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간. 분류에 맞는다면 저희는 제일 공격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중간 약간 매운맛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고, 이제 순한 맛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약간 매운맛이 한 5% 정도를 추가하고 있어요. 5%마저도 달성 못해서 한 4% 정도 달성했다고 봤을 때 10년간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저희한테는 124만 원 정도로, 실제 연금보험보다 더 저렴하지만 한 4% 정도를 달성만 하면 약 한 25% 정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근데 저런 한 2.5배 정도의 수익이 있죠. 연금보험의 2.5배의 수익이 사실은 대부분 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지속해서 저축을 할지 아니면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수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4%도 여전히 적지만 4% 정도, 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장기 저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뜯어보면요, 아주 간략하게 저희 비용 구조를 좀 파본 건데요. 저희 채널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는 저희 회사의 자문으로 전화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전화로 연결된 30분 1시간씩 자문을 해드리는 고객층이 있고요. 전화는 필요 없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앱 같은 형태로 접근하겠다, 더 자동화된 것을 원하신다는 고객층이 다이렉트, 웹페이지 다이렉트 고객층일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기존의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시던 파트너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 피를 나눠먹는 구조로 외부 파트너들을 사용하는 관례가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2천만 원을 1시납으로 가지고 왔을 때의 저희 현금 흐름 구조예요. 직접 찾아오셨을 때는 한 평균적으로 2-3시간 정도 뭐 한 40분짜리 통화를 2-3번 정도 할 수 있고, 몇 분은 3명 상담을 하면 2-3분 정도 떠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기준으로 최소한 6만 원 정도의 마케팅 판관비가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한 4만 원 정도, 통화로 봤을 때는 한 1년에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 수준으로 지속 관리가 가능하겠다. 뒷단에 엔진이 돌아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해에는 약 10만 원 정도를 벌지만 평균 16만 원 정도를 가져와서 이 고객들이 평균으로 한 5년 정도를 투자를 할 거라고 봤어요. 다른 상품들과 달리 한 번 하고 그 다음 달에 재투자를 할 거냐, 리텐션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가입하면 잘 취소를 안 하는 경우이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 2천만 원 투자하신 분에게는 저희는 한 74만 원 정도의 매출 이익이 남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한 평균 한 70만 원대, 73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에 파트너스로 들어오신 분들은 10만 원 정도, 저희 마지노신 대신에 오히려 약간 바이럴하게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훔쳐보면 1억 정도가 들어오면 5년에 걸쳐서 이분들이 계신다면 약 한 3.7% 정도의 3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저희에게 5년에 걸쳐서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한 1조 정도가 유입이 되면 앞으로 5년간 한 370억 정도의 거의 영업이익이 5년간 기다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조면 그게 한 1000억 정도에 가까워질 것 같고요. 저희가 시장의 타겟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준비형, 세제 비정경까지도 찾아서 결국 가입해 보신 분들의 비율이죠. 그런 타겟층들을 합쳐서 한 37% 중에, 그분들 중에 또 조사를 해보면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냐고 하는데, 포털이 아니라 포털 밑에 이제 카페 수준의 재테크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들으신다, 찾아보신다는 분들이 한 24.5% 정도 되고, 그 중에 개인연금에 대해서 불만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가장 많은 불만점이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대답하신 45%, 그리고 지금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소개해주는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겠죠. 사실은 70%를 단순히 서로 곱해보면 이 분들이 어찌 보면 모두 같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그 퍼센티지만큼만 있다고 봤을 때 전체 시장이 약 한 3%, 가구 수로 쳤을 때는 한 60만 가구가 되지 않겠는가. 또 조금 덜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80만 가구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고객층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이 장기 상품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고관여인 자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마케팅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얼마나 고관여인지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고, 저희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요. 이렇게까지 많은 고객들이 구독을 하고 쫓아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증권업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했었어요. 카카오톡 혹시 저희 거 프렌즈로 등록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몇천 명 정도가 존재하고요. 제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28,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증권사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증권사가 아마 키움증권인데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건전한 진정성 있는 내용을 얘기함에도 구독자들이 모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있고 저도 신기해합니다만 신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 온라인 콘텐츠들을 보면은 굉장히 주식, 비기, 어떤 숨겨진 정보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는 그런 류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덱스한 콘텐츠로 승부를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블로그에서도 약간 알려졌지만 사실은 유튜브에서 훨씬 쉽게 설명하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콘텐츠로 모아온 것들이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튜브 같은 걸 제 얼굴이랑 목소리를 들으면서 30분, 1시간씩 듣고 있으면 약간 정이 들잖아요. 그 정도 정이 들어야 신뢰감이 느껴지고 이런 고강형 상품에 좀 한번 가입을 해볼 만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정말 해야겠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각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이 따라 하셔야 되는 어떤 정답지인 거죠. 그 정답지를 제공한 횟수가, 유료로 제공한 횟수가 지난 2년 동안 38,000건 정도 된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나 전화 등을 통해서 고객이 저희 상품에 대한 문의도 있지만 본인들의 이제 애환을 얘기하시면서 상담을 좀 시작했던 건들이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약간 과정에서요. 그리고 프리미엄 사용자 측이 이제 한 3,000명 정도에 가깝게 실제 저희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도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다. 한편으로 저희도 부끄러운 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이제 리포팅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편의성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불편한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자기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고통은 그 정도 불편을 넣기에 충분했더라. 나중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10년씩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누적되어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세요. 그런 점에 좀 먹혀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좀 주요했던 사건 중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너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제휴 자체를 거절했어요. 저희가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너무 작고 우리는 다 원래 증권사 안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작년 초쯤에 한 2개 증권사에서 MTS 있잖아요. 앱 안에 서비스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고객들이 컨텐츠를 워낙 좋아한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증권업에서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장기적으로 가이드해주면서 많은 소통을 해준다는 게 먹혀진다.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서비스임에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넣어줬던 게 굉장히 저에게는 고마웠어요. 저희 전략은 어떻게 하면 증권사와의 협상력을 높여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고객들한테까지 저희 서비스를 전파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열린 게 사실은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증권사들에서 이제 투자자문사, 저희가 독립투자자문사라는 법이 규제가 통과되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규제가 너무 잘못 나와서. 그런데 그런 일반인들이 차리는 자문사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증권사들만은 다 앞다퉈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거기 공급자로 참여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큰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고 저희도 기존에 접근하던 방식보다는 IT 위주로 접근하던 방식보다 기왕에 만들어둔 플랫폼에 들어가니까 고객과 훨씬 친화적이어서 고객들도 좋아하게 됐고 이게 최근 한 3개월 동안 고객을 이제 자문사 플랫폼으로 넣어서 한 900명 정도, 한 180억 정도의 자금이 3개월 동안 옮겨왔어요. 그것도 이제 증권업에서 바라봤을 때 좀 놀라웠던 거죠. 이런 회사가 말 한마디 했다고 100억, 200억이 그것도 두세 달 만에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가. 저희도 지금 콜센터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고객들이 이제 연락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리콜을 못 해드릴 정도로 고객들이 계속 줄 서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점점 자문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이쪽으로 예전 기존 고객들을 계속 옮겨 보내고 기존에 너무 비싸서 사용 못하셨거나 불편해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을 옮겨가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케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권사 제휴 마케팅도 해봤고요. 큰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요. 유튜브 콘텐츠로 약간 많은 구독자를 좀 모으기 시작했고 향후에는 저희 외부에 있는 파트너스를 통해서 좀 더
좀 더 인센티브를 들여서 입소문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IT 중심 증권사, 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 같은 회사들이 증권사를 차릴 때 가장 원하는 파트너십이 사실 저희 같은 핀테크 회사와의 파트너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증권사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훨씬 편리하고 빠르고 스케일러블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누굴까? 그 세 개의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토스도 써보셨겠지만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겠지만 문제는 그 금융에 굉장히 깊숙한 변수들을 정확히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조직들이. 소위 고관여 서비스에도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복잡한 로직에도 접근하기 힘들다. 아주 간단한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능하지 그럼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철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는 좀 어려워한다. 그런 증권사에서 가장 원하는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저희일 것이고 그런 서비스랑 좋은 조건으로 잘 연동을 시켜서 좀 성장세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제적으로 비대면 일임, 만나지도 않고도 전체 자금을 저희한테 맡길 수 있는, 물론 저희가 빼갈 수는 없겠지만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저희가 정해서 특별한 통보를 안 하고도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임이라는 규제가 지금 3, 4년째 지루하게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풀리면 뭐 다른 로보어드바이저들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지만 저희한테도 저희가 어쨌든 시장에서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이나 보험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소유 랩 계좌가 있어요. 자문인 한 명한테 맡겨두면 굉장히 여러 분야를 은행 예금도 관리해주고 모든 분야를 관리해줄 수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내에도 이런 통합 자문 랩이 반드시 들어올 거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이걸 관리해주건 로봇이 관리해주건 상관없이 그것들을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문사 플랫폼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KB증권에 올라가는 게 한 달 안에 이뤄질 거예요. 근데 KB증권에서 이런 오퍼를 줬어요. 저희가 협상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잘 해서 분류 고객 한 명당 최대 1억까지 91물 3%짜리 특판 RP를 주겠다. 3%보다 더 높은 것들도 아주 가끔 나와요. 혹시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3%짜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도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뭐 5%짜리로 가끔 나오는데 100만 원밖에 못 들어가고 뭐 공무원 가족 7세 이하 뭐 이런 것들만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말 미끼용 상품들인데 저희한테는 1인당 1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줬고 그 다음에 최대 100억까지 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 100억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고관여 고객들을 모아두니까 저희도 협상력이 생기지만 고객을 위해서 특수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석이겠죠. 장기적으로는 뭐 퇴직연금이든 변액보험이든 다 저희가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저희 고객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상품을 계속 내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혹시 분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실감을 하셨겠지만 성과만 봤을 때는요. 물론 이 알고리즘 하나로 저희가 영원히 서비스를 할 건 아닌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알고리즘의 정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투자 자문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세를 비교해 본 거예요. MSCI 월드 인덱스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지수를 한꺼번에 본 거죠. 월드 인덱스가 상승했을 때 우리 분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추종하느냐 보니까 상승할 때의 평균은 15%였었는데 지난 2003년부터 뭐 좋은 시장이 워낙 많았었어요. 상승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침없이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을 추종하는 것은 저희는 같은 해에 7%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더라.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추종한 거죠. 반면 월드 인덱스가 빠지는 해에는 월드 인덱스가 평균 19% 정도가 빠졌는데 분류는 2% 정도에 막더라. 그러니까 하락으로는 한 9% 정도밖에 추종 안 한 거죠. 10분의 1 정도, 11분의 1 정도로 막은 거죠. 이것들이 양쪽으로 계속 누적된다면
반반씩 계속 누적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학적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고객이 마이너스 19%를 경험하시면, 특히 장기 투자를 하다 경험하시면 약간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인생과 어떤 투자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이너스 19%가 났을 때 딱 끊으시거나 아니면 더한 경우 마이너스 40%가 났을 때 딱 끊고 맹세를 하죠. 근데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으리.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투자 실패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아무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이 성과를 본다면 MSCI 인덱스가 22%를 때 65% 정도를 추종을 했어요. 작년 매운맛 제일 공격적인 맛이 이제 새후로 14.5%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2018년이죠. 하락장에서는 시장이 마이너스 12%가 날 때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공격적인 맛이 마이너스 6% 정도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9%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절반 이하로 잘 막았다. 쫓아갈 때는 그래서 제법 한 65% 정도를 쫓아갔고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좀 선정성이 부족하죠. 자극성이 부족하지만 1년, 2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눈 감고 내버려둬도 3, 4년 후에 돌아와서 보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못해요. 특히 증권사들은 이렇게 못하는 게 이제 롱텀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증권사에 있었지만 당장 이번 분기에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번 분기에 고객들을 얼마나 더 흥분시켜서 더 거래를 많이 하게 하느냐가 대부분의 KPI예요. 그 회사의 분기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투자해라 이런 지점 영업직이 있으면 만나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금방 잘려요. 금방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지점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 구조적인 이유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일단 리포트로 38,000개를 전송을 했지만 점차 이제 하이브리드랑 운용 엔진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채널이죠. 저희가 전화나 혹은 직접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저희 투자 자문을 통해서 직접 컨택을 하고요. 혹은 웹사이트를 무조건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다 이러시는 분들, 이 중에도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와디즈에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멋진 프론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자동화를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운용 엔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절차를, 보통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조금 여담을 드리자면 우리 증권업에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투자 권유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속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죠. 국내 무속인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 이제 금융인도 거의 한 4, 50만 명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특징은, 이 무속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도 서로 태클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담론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굳이 동업자와 이제 싸움을 벌이지 않는 거죠. 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라,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할래. 퉁쳐보면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반반이라는 거죠. 무속인들 100명 모아두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냐 그러면은 거의 뭐 그렇겠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대로 된 일관적인 체계가 거의 없어요. 다 있는 척은 하지만 대부분 한 사람 단위로 어떤 애널리스트가 자기 엑셀에서 구현한 개인의 모델 정도로 되지, 팀을 짜갖고 제대로 된 모델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최근에는 특히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시도하다가 다 실패해서 포기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생성 및 관리를 훨씬 체계적으로 해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들,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취향,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 그런 시대다. 요새 마이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마이데이터들을 긁어가지고 더 계속 분석력을 높이는 활동들이죠. 뱅크 샐러드 같은데요. 포괄적 자문이라는 거는 증권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얼마가 가지고 계신지, 부채는 무엇인지, 혹시 뭐 결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혼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 재무설계에서는 이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시그널을 자동으로 보낼 것인가. 내가 귀찮으니까 고객한테 3,000명한테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각 고객에게 맞는 타이밍에 제대로 전달해주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어떤 친화력이 필요 없이도 기계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저희 운용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약간 오픈 아키텍처다. 열려있는 설계다. 그러니까 펀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ETF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 그냥 바이 앤 홀드 사놓고 영원히 기다리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념과 방법론들이 섞여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된다. 입니다. 그 전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증권업에서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외로 증권사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문의 규모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수요가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독립투자 자문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독립투자 자문업이 훨씬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을 위한다는 인상이 강하고 상품도 훨씬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포괄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투자 자문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나라 규제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적게 잡았을 때 35,000개의 소위 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독립투자 자문업 법인이 있어요. 동네마다 이제 PB들이 개인 사무실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자기 동네 고객들한테 20년, 30년씩 계속 자문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그 신뢰가 깊고 고객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죠. 대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10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부동산을 찾아가서 땅을 좀 더 사볼까 말까를 고민을 하죠. 근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관념 중에 하나가 돈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기 좋은 투자가 부동산 투자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독립투자 자문이 우리나라에 5,000개, 10,000개가 생겨서 동네마다 하나씩 존재한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그를 바로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 펀드 끊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건전해지고 노후 자산관리도 훨씬 잘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파르게 그 갭이 좁아지고 있고 조만간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RIA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면은 RIA만 볼 것이 아니라 RIA는 그러니까 결국 독립투자 자문업자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뒷단에 이제 페이퍼워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관리 업무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것들을 자동화해 준 산업이 있어요. 이거를 템프 비즈니스다. 턴키 에셋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IT 솔루션 업체들이에요. 근데 자문업이 연간 13.2%로 굉장히 고속으로 크고 있는데 템프 비즈니스는 훨씬 빨리 성장했어요. 1990년도부터 지금 30%대의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RIA가 약 3,500조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3,400조 정도가 이 템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내가 고르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골라서 고객님 이걸로 하시죠? 오케이 하면 페이퍼 들어가고 기록 다 남고 계좌에서 이름 처리가 되고 모든 게 다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회사는 상장도 되어 있는데 엠베스넷이라고 한 2.5조 원 정도 시가총액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RIA를 서비스한 것만 아니라 저 플랫폼에서 고객을 바로 상대하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마진이 더 얇긴 하지만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보다 저쪽 산업이 훨씬 마진도 크고 훨씬 큰 산업이어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저쪽에서도 진입을 잘 안 하고요. 그렇게 퇴직연금용 로보 어드바이저로 넘어선 파이낸셜 엔진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최근에 캐시 현금 3조 원의 인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잠시만 목을 축이고 하겠습니다. 이 템프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을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문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있는 거죠. IT 솔루션 플랫폼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프로세스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생성 및 관리 같은 게 있겠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RM,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을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 CRM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고객한테 리포팅하는 것을 고객에 맞춰서 약간 자동화해 주는 것, 고객들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트렌드를 분석해서 고객과의 어떤 소통에 더 쓰거나 리포팅을 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우리 포트폴리오가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자체에 약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것, 마케팅 캠페인이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들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공지능도 있죠. 센티멘트 분석, 그러니까 전 고객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나오는 어떤 감성들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예측한다거나 단기적인 시장이라도 예측한다거나 예컨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A라는 펀드를 권유를 했지만 이번 주에 사세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100% 맞추지 못하지만 약간 빠져있을 때 유리한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시장 예측도 단기 시장 예측에도 어느 정도는 정확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챗봇, 사람들이 뭔가 간단한 질문들을 던질 때 세련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챗봇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며 이 템프란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놀랍게도 AR이나 VR 기술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좀 게임화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전 게임 회사들이 진입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증권업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멍청해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설명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세상에 엄청나게 어려운 세계관을 효율적으로 설득하는 산업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면 막 세계관이 2시간 동안 읽어야 되는 SF 소설인데 그거를 막 2시간 내내 봐가지고 그 세계관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효율적인지,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지를.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체험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교육 몰입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데이터를 훨씬 다양하게 시각화해서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 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들이죠. 소셜 미디어는 뭐 당연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저희도 활용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갈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웹이나 모바일 툴은 이제 뭐 신기술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쩐지 증권업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신기술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도 미리 웹이나 모바일 툴로 해낼 수 있고 충분히 사람이 직접 만나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비용 절감을 해낼 수 있고 또 개인들이 수익률 추적 같은 것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PB한테 전화해서 내 수익률 얼마야 라고 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정말. 근데 이제 훨씬 편리해져서 지금도 웹상에서는 한 공인증서를 한 6번 정도만 로그인하면 수익률을 볼 수 있지만 좀 더 편하게 그거를 긁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기대되는 영역들이고 저희도 개발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냐 로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기회는 사람과 로봇이 적절하게 적정 기술을 가지고 힘을 합쳤을 때예요. 사람이 지루하게 어떤 엑셀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는 거 최대한 자동화됐을 때 가장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볼게요. 고객 관계 형성에 더욱 집중할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자동화들이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고 고객 목표 설정을 도울 경험 많은 자문인들을 끌어들여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나의 인풋으로 만들고요. 맞춤화된 투자 전략을 훨씬 더 다채롭게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투자 자문인이 100명의 고객을 만나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맞춤화해주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보내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맞춤화되어 있는 관리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훨씬 이루어질 것이다. 다양한 투자 상품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계좌들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한 번에 본인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객 목표 달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낼 수 있다. 그래서 고객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고객 접점은 넓어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훨씬 투명하게 보이고 객관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까 살짝 수익률만 보여드렸는데 약간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자산 배분은 땅의 25%, 예전에 탈무드에 나온 얘기죠. 25%는 땅에, 25%는 비즈니스에, 25%는 뭐 채권에, 25%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라. 이런 것을 영원히 가져가는 게 기존의 자산 배분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년에 딱 한 번 10개의 자산군 중에 10개 다 넣건 9개 넣건 8개 넣건
뭘 넣을지를 한번 결정하는데 결정해서 1년간 가져가는 게 예전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의 3승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한 1024개 된 거니까요. 근데 월간 한 번,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10개의 자산군 중에 3개를 뽑는데 한 달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져요. 근데 기존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이 안에서만 놀았거든요. 한 번 자산 배분을 해두면 일단 몇 년간 가져가자. 몇 년간 가져가고 손실이 나건 수익이 나건 일단 장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한 60년 전에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론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수학적 이론들이요. 그런데 월간 한 번 정도를 하면 훨씬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경험칙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뭐 인공지능 주식 투자, 인공지능 자산 배분이라는 말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초단타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10개 자산군 중에 하나에서 10개 사이를 고르는 알고리즘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벌써 10에 750승이 나옵니다. 이 얘기인 즉슨 10에 60승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예요. 그리고 알파고에 있는 이제 바둑의 경우의 수인데 그거보다 벌써 뭐 60승, 아니죠. 한 700승어치가 더 많죠. 공이 700개가 더 달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처음에 당장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저건 너무 단순하고 이건 너무 복잡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대응 가능한 자산 배분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중간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자산 배분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장의 원칙들을 이용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고객들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 조직들을 설명드리면 제가 주식회사 두물머리 대표 천영로이고요. 저는 증권사 선물옵션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키움증권에 약 11년쯤 전에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신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도 잠시 했었고 뭐 법인 브로커 같은 것도 했지만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끝장을 봐야겠다 해서 한 6년 반 동안 선물옵션 트레이더 KTB랑 IM투자증권에서 주로 했었고요. 그간에 거의 제가 나중에 세어보니까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매매를 한 3,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선물옵션으로 트레이더로 1년을 살면 주식쟁이로, 주식 투자자로 한 15년 정도를 산 효과가 나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착각을 다 하게 되고 대다수의 실망, 대다수의 어떤 반전, 대다수의 어떤 무작위한 어떤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5년간 돈을 벌 수 있어요. 투자해 놨더니 강세장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 5년 만에. 근데 선물옵션은 한 달만 해보면 내가 굉장히 미천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칙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극소수의 선물옵션 트레이더 100명 중에 한 거의 98명 정도가 잘렸던 것 같아요. 근데 2명 정도가 한 5년, 10년 정도를 생존해서 꾸준히 그 돈을 버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의미에서 어떤 체계화된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이나 어머님, 부모님 혹은 상당히 투자를 오래 한 펀드 매니저들마저도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운용 방법, 원칙, 체계에 대해서 모르고 하더라고요. 다 약간 무속인처럼 이번에 느낌 되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거의 8, 90%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다. 최악의 상황에 의사결정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인 이유로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달라고 하면 한 번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1년 내내 100번씩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그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일반인들은 의사결정을 한번 할 때는 뽑아서 하는데 그거를 펀드 같은 데 투자시켜서 2년, 3년간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강요하면 엄청 정신적으로 지쳐요. 특히 손실이 날 때 더 이상 의사결정을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끊어버리는 거죠. 저희 트레이딩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 클릭이면 평화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한 클릭을 딱 누르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이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세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여기 100분이 앉아 계시면 정말 5년 후에 100명 다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로직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50%도 아니고 연 3%, 5%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만 흔들림을 참을 수 있으면 100명 다 수익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밑에는 첫째 저희 자회사인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가 있고요. 이제 송락현 대표는 자산운용사 마케터 출신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얼라이언스 번스틴이라고, 혹시 하이힐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펀드죠. 그거를 마케팅 하시던 분이고, 이제 경영 전략 수립과 기존에 이제 재무 담당 이사를 같이 하시다가 같이 창업을 하셨다가 이제 자회사를 낼 때 거기 돌격대장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밑에 추가로 3명의 직원이 있고요. 저희 회사 전체 직원은 현재 16명인 상황입니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이승규 이사는요, 같이 이렇게 4명이, 파란색 4명이 같이 공동 창업을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이 알고리즘 개발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고 있고요. 밑에 저희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 휘하에 한 3명의 추가적인 개발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하는 겸해서요, 저희의 회사의 스왓 분석을 좀 하면서 같이 한번 곱씹어 볼게요. 저희 회사의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본질적인 장점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떠나서 저희 어떤 본성에 있는 장점들은 첫째 오픈 아키텍처다. 다른 회사들 같이 고정적인 자산 배분에 도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무빙 파트라고 하죠. 모든 부품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자산운용 방법론부터 좀 첨단의 AI 방법론 혹은 색다른 상품들까지도 모두 껴넣을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설계해놨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운용 전문성, 제가 운용역 출신이다 보니까 운용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그럼으로써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건 되게 그럴싸해 보지만 빼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더 연구해라. 이런 가이드를 굉장히 주는 게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인력 충원의 용이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운영을 해본 사람에게 제가 라포를 느끼고 공감을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진짜 고수고 누가 말만 많은 분인지를 대화를 좀 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을 작용하고요. 또 저희가 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금융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금융권에서도 처음에 가로막다가 저를 약간 리스펙트 해주면서 그 문을 열어줬고, 이거는 금융권 출신이 아닌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장벽일 거라고 생각해요. 금융인들은 또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 섞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작은 조직들이 그렇지만, 스타트업들이 그렇지만 금융권은 모든 부서들이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그걸 일치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회사들이 나와서 그걸 일치시키는 회사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증권사, 은행들이 굉장히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상충돼 있고, 상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이걸 정리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작은 조직이 이해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집중시켜서 접근하면 엣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권에 있었다 보니까 제도적 이해가 굉장히 깊고, 저 고객을 직접 소통했어요. 저희가 한 4만 건 정도의 문의 상담을 해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금융권에서 대중층의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B2C로 많은 소통을 해본 케이스가 없어요. 당연히 증권사 내에도 보험사 내에도 이런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은 돈 입금 받으면 거기서 판매 수수료를 떼는 게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일반 투자자 중에 우리 타겟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대화를 중시 여기고 어디가 페인 포인트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 로보 어드바이저 저희 피어 경쟁사들마저도 처음부터 다 B2B로 접근해서 은행권에 들어가서 은행에 수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여전히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잘해온 것 같다, 초기에. 컨텐츠 제작 능력은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해서 좀 약간 어설픈 맛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률의 지속 공개인데요. 여러분 이제 자문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수익률을 다 열어두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2년간 얼마 벌었다라고
되게 분명하게 공시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원래 의미는, 그 규제의 의미는 100명에게 다 다른 타이밍에 다 맞춤화해서 자문을 해줬을 텐데 어떻게 그걸 평균을 내서 수익률을 공개하냐. 너희들은 부정직하니까, 원래 금융위는 부정직하니까 제일 잘한 케이스만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위 보고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공시하지 마라. 아무 데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자문팀들에서 오히려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의 수익률이 굉장히 나빠도 공시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좋아한 거죠. 저희는 완전히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자문사가 없던 시절에 그래, 자문사를 만들지 말고 IT 회사로 접근해서 모든 알고리즘 수익률 그 시그널을 다 공개한 다음에 2년간 레코드를 쌓자. 이게 하나의 컨텐츠로서 손해를 볼 때도 돈을 벌 때도 2년, 3년만 버티면 고객들이 수십만 고객이 이걸 보고 엄청나게 신뢰감을 느낄 거다. 그것도 알고리즘을 막 20개 공개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런 앱 같은 데 들어가면 막 한 3만 명 있잖아요. 3만 명 중에 1등 막 750% 벌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해서 1등부터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더 불투명하니까 우리는 알고리즘을 매운맛, 약간 매운맛, 순한 맛만 제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자. 이 안에 알고리즘을 녹여내고 그러면 고객들이 안정성을 느끼게 될 거다. 얘는 거짓말 안 하겠구나. 도망은 안 치겠구나. 그리고 그게 신뢰를 쌓아서 브랜딩이 되고 이제 고관여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겠구나. 나중에 나보다 훨씬 똑똑한 MIT 교수가 나와도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삐까번쩍하신 창업자들이 나오더라도 이 신뢰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속 공개해왔고요. 약점으로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금융 규제가 너무 불편하고 10년, 20년 전 규제여서 도대체 왜 이런 규제가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자문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문업자들은 열심히 로비도 안 하기 때문에 규제가 잘 변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불신을 저희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정직하게 하고 싶어도 한 90%, 95%의 산업 경쟁사들이, 동료들이 너무너무 부정직하게 해먹은 것들이 많아서 고객들이 금융위는 다시는 안 믿어.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펀드 나는 안 해. 펀드에 속은 게 너무 많아서 펀드는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나쁜 이미지들이 누적이 이 산업을 거의 망가뜨리고 있는데 저희에게서도 되게 자유롭지는 않다. 저희는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도 되게 자유롭지는 않다. 고질적인 자금력 부족이 있죠. 누가 한꺼번에 100억, 200억을 들고 와서 확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못하는, 당장 할 수 없는 영역들, 증권사를 차린다거나 뒤에서 판매업 라이센스를 따온다거나 뭐 API를 확 깔아버린다거나 돈으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건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고질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 저희 사업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운 좋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변수들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독립투자 자문업 혹은 비대면 일임업 등의 규제가 엄청난 속도로 갑자기 선진화될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미 행동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었지만 저희 피어들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아주 해피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모든 증권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한번 부동산이 하락하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다 어딘가로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P2P 가면 그게 다 P2P라고 생각하고요. 대한투자, 그리고 와디즈에서는 와디즈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의 이동, 수십 년간 불패전설을 만들었던 부동산 자금의 이동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잖아요. 막 70년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빨리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업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자산 가격이 전부 상승해서 부동산이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해외 투자가 다시 약간 붐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뭐 좋은 이펙트를 받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퇴직연금이 한 90% 이상이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행태제모학 같은 데서는 디포트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내가 해야 되느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우리 모두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잖아요. 우리 주어진 대로 살아서 퇴직연금을 받을 때 디포트로, 기본값으로 자산 배분을 좀 해놓을 것이냐 아니면 기본값으로 예금에 1.2%, 1.5%짜리에 넣어둘 것이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시장 전체가 200조가 넘는 연간 한 20, 30%씩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이 한꺼번에 우리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와 관련된 규제들이 좀 풀렸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데이터, 소위 이제 뱅크 샐러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죠. 자기의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쫙 긁어서 이제 보험, 내가 가입했던 모든 보험, 내가 가입했던 모든 펀드 같은 걸 긁어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크면 클수록 저희도 훨씬 편리한 자문을 이제 자동화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저것도 규제랑 좀 엮여 있는 기회들입니다. 반면에 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글로벌 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아무도 노후를 생각할 수 없게 되거나 뭐 규제가 선진화되는 것이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거나 아니면 규제가 좀 풀려 있는 해외에서 이미 이 비즈니스를 아주 많이 디벨롭 시켜갖고 한국으로 바로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가면서 접근하는 외국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에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 재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번 고객이 가입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만 해준다면 평균 5년, 긴 분은 한 20년, 짧은 분은 뭐 몇 달 만에 나가시겠지만 평균 5년 정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언젠가 자산관리 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 아는 얼굴들도 있는데 맨날 장가가야지 얘기를 듣지만 언젠가 소개팅 시작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두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되게 미루기가 쉬워요. 한번 결정하면 그 약간 매몰 비용이 있어서 쭉 가는 경향도 있고요. 한번 결혼하면 대충 4, 5년은 가잖아요. 그죠? 큰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 한 4, 5년 정도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객을 얻기는 되게 힘든데 고객이 떠나는 속도도 상당히 느려서 우리가 이런 회사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고객이 계속 쌓여가면 어마어마한 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기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그 멋진 엔진, 더 멋진 솔루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R&D와 투자가 필요한 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R&D만 하도 살 수가 없으니까 마케팅을 투자를 해서 고객을 더 빠른 속도로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이제 계속 유의미한 경험을 꾸준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대표적인 고객 유형은 현재 보니까 목돈 2,000에서 3,000 정도를 납입을 하시고 월 기준 한 30만 원 정도를 약간 적립식처럼 계속 넣으시겠다. 요거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뭐 이거는 이 서비스를 필요하신 분들이 특징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리포트의 특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3개년에 걸쳐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인당 한 54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AUM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고 온다라면은 올해의 기준이 올해 저희 목표가 한 2천억 공이 하나 빠졌네요. 2천억 정도가 모집이 되고 고객이 한 10,000명 정도가 자문 계약을 실행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금액이 점점 커져서 고객이 25,000명, 5천억 정도로 AUM이 전체 운용하는 자금이 늘어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플랫폼화가 되면서 더 좋은 상품을 증권업이랑 증권사랑 제휴를 해서 저희한테 점점 더 가지고 오면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브랜딩해서 점점 저희를 더 각인시켜서 더 좋은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년 후인 2021년 정도에는 AUM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되게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봐요. 2조 원이면 고객 수로 봤을 때는 10만 명 중에 상당수는 적립식으로 자동으로 넣으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테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2조 원 정도가 보이면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준의 투자 자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다른 투자 자문사는 어쨌든 주식 수익률을 내는 데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해오고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로 돌려드리고 이 앱이나 엔진을 고도화시키는 데 계속 지속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은 저랑 4명의 코파운더들이 72%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한 3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한 14억 8천만 원의 기 투자를 받았어요. 처음에 10억 밸류일 때도 받고 10억, 20억 밸류에 그 다음에 33억 밸류에 받고 작년에는 10억 밸류에 90억 밸류에 7억 8천 정도를 저희 고객한테 받았고요. 그것도 당시에 8억 정도를 모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고객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에도 혹시 그런 기회 되면 꼭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작년 초에 한번 여쭤봤더니 좋다 나는 2천만 원 하겠다 5천만 원 하겠다 해서 당시에 2천만 원 이상 투자
하시라고 했었는데 한 금방 찼어요. 한 30 몇 분이 한 2, 3일 만에 차서 한번 투자를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굉장히 좀 고무가 됐습니다. VC를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지만 고객들이 이렇게 좋다고 투자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50억 밸류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 받으려고 해요. 와디즈에서요. 2018년에 매출액 한 2억 정도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매출액은 늘어나면서 저번에 보여드린 한 5억 정도, 올해 5억, 내년에 한 24억, 한 21년에 한 73억 정도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R&D로 재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기 나온 것보다 더 큰 폭이 매출되면서 더 큰 폭의 적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일스톤을 좀 보자면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지만 아마도 그런 확답을 드린 건 아니지만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이 좀 존재해서 그 크라우드 펀딩은 좀 마케팅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더 긍정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의 자금은 이제 시리즈 A로 대신에 보통주가 아니고 더 높은 밸류가 되겠죠. 벤처 캐피털한테 받아서 최종 연초에 한 40억 정도를 투자 받을 생각입니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토대로 지금 밀려있는 CS들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CS 규모를 늘리고요. 고객을 한 2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대략 저희 효율화가 충분하다면 고객 2만 명을 한 20명, 30명 정도가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수준까지 CS 센터를 늘리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본격 병행해 가면서 마케팅 팀을 좀 강화시키고 엔진에 대한 R&D를 상용화를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로 빨리 진행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15억의 자본금이 드는 1임업 라이센스, 그러니까 고객의 계좌를 완전히 테이크오버해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따서 한번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향후 2020년 상반기, 내년 초죠. 내년 초에 추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추가로 한 100억 정도의 펀딩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는 고객 1만 명을 달성했고 AUM을 한 3천억 정도 달성해 둔 상태라면 저희가 생각했던 마일스톤에 달성했다라고 보고요. 한 100억 정도를 투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채널, 즉 고객한테 앱으로, 웹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엔진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완전 상용화, 마케팅 등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금액은 안 써놨지만 시리즈 C까지 투자 유치를 받아보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속도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받는 돈을 전부 마케팅에 재투자하더라도 그 확장성, 그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 200억이고 500억이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실제로 저희도 해볼 만한 베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키워놓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기회가 된다면 코넥스 등을 통해서 IPO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벤처 캐피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구주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